안녕하세요. 켈리의 작은 도서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노은희 작가의 부활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떠나보내지 않는 방법을 선택한 사람들. 그 선택은 사랑이었을까, 욕망이었을까? 인간의 끝없는 욕망을 박제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은희 작가의 부활,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날카로운 송곳니가 도드라진 녀석은 혀를 길게 빼고 죽어 있었다. 사냥개에게 물려 코끝이 조금 손상되긴 했지만 피부 표면이 많이 까지지는 않았다. 모처럼 박제하기에 알맞은 녀석을 들인 셈이다. 목을 잘라 머리와 몸통 두 부분으로 나누고 내장을 먼저 제거하고 작업에 들어가면 된다. 지방층이 두껍다고 손질을 게을리하다 낭패를 당하곤 하는 게 바로 멧돼지다. 조심스럽게 가죽이 다치지 않도록 살살 손질을 해 나가야만 훌륭한 박제품이 완성될 수 있다. 허연 창을 드러내고 죽은 녀석은 살아생전의 모습과 가장 흡사한 눈알을 받고 새로이 부활할 것이다. 박제의 생명은 눈이다. 살아있는 듯 번뜩이는 눈알을 박아 넣는 것이 중요하다. 생기 없는 눈알은 녀석의 죽음을 증명한다. 허나 총기가 서린 눈알 하나만 박아 넣으면 녀석이 박제품인지조차 구별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해진다. 눈알을 고르는 작업에 내가 늘 진중한 이유이기도 하다. 어린 시절 아버지는 박제품 수집광이셨다. 처음 예쁜 병아리들이 옹기종기 모여 어미닭과 함께 있는 박제품을 집에 들였을 때 난 박제에 홀딱 반해버렸다. 박제된 귀여운 병아리들은 모이를 주지 않아도 되었고 때마다 깨끗하게 물을 갈아줘야 하는 성가심도 없었다. 지저분하게 똥오줌을 갈기지도 않았으며 징글맞게 쑥쑥 자라지도 않고 늘 삐약삐약 세상에서 제일 어여쁜 얼굴로 어미닭 곁에 올망졸망 모여 앉아 사랑스러움을 마음껏 뽐내고 있었다. 어미닭과 함께 가장 행복한 순간이 박제되어 그들의 죽음은 사뭇 행복해 보였다. 그런 아버지가 박제를 배우기 위해 전문 학원을 찾은 후에는 박제품을 사오지 않으셨다. 자기 꼬리가 세상에서 가장 멋지다고 믿는 공작새며 부리부리한 눈이 매력적인 수리부엉이까지 박제품을 열심히 사다 나르시던 아버지가 더는 박제품에 관심을 보이지 않으셨다. 아버지로 인해 박제품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던 나로서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무관심이 퍽 당황스러운 것이었다. 훗날 전해들은 아버지의 고백에 따르면 아버지가 학원을 찾았던 날은 양을 박제하는 날이었다고 한다. 마취를 한 상태였지만 극심한 고통에 양은 마취에서 진저리 치며 깨어났고 홀딱 가죽에 벗겨진 양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고 한다. 진짜 피눈물을 본 셈이라며 다시는 박제품을 보고 싶지도 않았다고, 그것을 수집한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깨닫게 되었다며 고해성사하듯 말씀하셨다. 노란 병아리들의 내장을 걷어낼 때 여린 생명들은 삐약 소리 한번 내지르지 못하고 죽어갔겠구나. 부엉이의 부리부리한 가짜 눈이 더욱 선명하게 빛나던 밤, 나는 공작새의 멋지게 펼쳐진 긴 꼬리를 매만지며 왜 한 번도 녀석들의 뱃속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생각해보지 않았는지 스스로에게 의구심을 품었다. 하지만 실체를 보지 못해서일까? 나는 더는 수집되지 않는 박제품들에 더욱 애착을 가지게 되었다.
아버지의 사랑 밖으로 밀려난 박제품들은 거실 중앙에서 서재로, 서재에서 창고로 밀려나게 되었다. 아버지는 지인분께 박제품을 넘기고 싶어 했지만 나의 부탁으로 인해 집안에 두게 되었다. 어린아이답지 않게 말했던 걸로 기억한다. 제겐 가족과 같은 아이들이에요. 제 아이들은 제가 외로울 때 친구가 되어 주었던 소중한 동물들이라고요. 제발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돌이켜보면 나는 어린 시절 방에서 인형을 가지고 논 적이 없다. 창고 한편에서 병아리와 대화를 했고 어미달개에게 낭낭한 목소리로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부엉이에게 수문장 노릇을 맡겼고 공작새가 있는 것을 큰 자랑거리로 떠들고 다녔다. 우리 집에 온 또래 친구들은 하나같이 자기네들 집에는 없는 박제품들을 보며 탄성을 자아내며 감탄했고 나는 그렇게 으스대는 게 좋아서 자주 친구들을 불러들였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실망스러운 경험을 하게 된다. 우리 집에 초대된 녀석이 나의 박제품들을 관람하고는 에이 시시해 라고 정말 시답지 않다는 듯 깐죽댔다. 녀석은 내 귀에 대고 속삭였다. 우리 집에는 푸른 눈의 늑대가 박제되어 있단다. 너 늑대 알지? 우리 집에 있는 늑대는 그냥 늑대가 아니야. 푸른 눈을 가진 아주 멋지고 특별한 늑대라고. 나는 강렬한 호기심에 눈을 동그랗게 떴다. 내 눈에 비친 부러움을 읽어낸 듯 녀석은 더욱 의기양양해진 목소리로 말했다. 아우 하고 우는 늑대 말이야. 네가 보고 싶다면 얼마든지 보여줄게. 대신 저 어미 닭을 내게 줘. 안 될 말이었다. 어미 닭은 비록 박제가 되긴 했지만 어미 닭답게 병아리들과 함께 해야만 했다. 어미 닭을 줘버리는 건 병아리들에게서 엄마를 빼앗는 것과 같다. 저 울망졸망한 새끼들이 엄마를 잃는다면 날개죽지를 접고 시름시름 병들어 버릴 것만 같았다. 병아리 엄마의 자리를 지켜내야만 했다. 난 퉁명스럽게 답했다. 보여주지 않아도 돼. 그까짓 거. 우리 아빠에게 이야기하면 얼마든지 볼 수 있는걸. 녀석은 살짝 코를 찡그리며 밉살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더는 협상할 마음이 없다는 듯 차가운 말투로 그렇게 해 그럼 이라고 대답했다. 아버지라면 푸른 눈의 늑대를 보여줄 수 있을 거라 믿었다. 혼자 부푼 마음으로 푸른 눈의 늑대를 상상하며 아버지의 늦은 귀가를 기다렸다. 그날 퇴근에 들어오시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졸은 것이 화근이었다. 늑대 박제를 보여달라고 생떼를 쓰는 것이 못마땅했던 아버지는 저벅저벅 창고로 걸어들어가 부엉이를 냅다 집어던져 버렸다. 사정해볼 틈도 없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다. 부엉이는 힘없이 바닥에 뒹굴었고 박살난 한쪽 눈알은 누가 봐도 영락없는 가짜 부엉이였다. 넘어진 부엉이를 안고 펑펑 울었다. 나의 소중한 수문장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가한 아버지가 싫었고 푸른 눈의 늑대를 자랑했던 녀석이 미웠으며 그깟 푸른 눈의 늑대에 홀려 나의 부엉이의 눈을 상하게 한 어리석은 내가 싫어서 엉엉 울었다. 일이 있고 난 후 나는 결심했다. 푸른 눈의 늑대보다 크고 멋진 박제품을 반드시 내 손으로 만들겠다고. 더는 부리부리 빛나지 않는 부엉이의 눈을 보면서 서글프게 다짐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모님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것도 순전히 박제를 배우고 싶었기 때문이다.
박제를 배워 직접 만들 수만 있다면 부엉이의 눈을 새로 해주고 싶었다. 애꾸눈의 부엉이는 늘 내 목울대에 걸려 있었다. 나로 인해 멍텅구리 눈을 가지게 된 부엉이가 진심으로 가여웠다. 하지만 박제된 것을 보수하는 일은 새롭게 박제를 하는 것보다 훨씬 힘든 일이었다. 정교하고 세심한 작업이었고 실패의 확률이 큰 도박과 같았다. 뭐 아니면 도식으로 녀석을 위태롭게 만들 수는 없는 일이다. 수리부엉이는 애꾸가 되었지만 내겐 더할 나위 없이 든든한 수문장이었고 그것이면 좋겠다. 박제를 위해 사냥된 비둘기는 외상이 없이 아주 깨끗했다. 처음부터 경험도 없이 큰 동물을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작은 비둘기부터 박제를 시작했다. 녀석의 속을 도려내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가죽이 다치지 않게 벌벌 떨리는 손으로 작업을 하는데 비릿하고 역겨운 냄새 때문에 여러 번 숨을 참아야 했다. 순하게 생긴 녀석은 다시 창공을 가르며 날 수는 없어도 날개를 쫙 편 멋진 자세로 박제되어 보는 이로 하여금 자유로움을 느끼게 해줄 것이다. 날카로운 칼로 지방층을 얇게 떠냈다. 초보자치고는 손놀림이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들으며 첫 수업을 순조롭게 마쳤다. 그렇게 나는 세월 속에서 비둘기, 토끼, 노루를 박제했고 지금은 공동작업으로 멧돼지를 작업하는 제법 실력을 갖춘 인재가 되었다. 우리 조에는 탈북 여성이 있다. 마음껏 찬송가를 부르고 싶어 국경을 넘었다고 했다. 조마조마해 하지 않고 마음 편히 예배를 보고 싶어서 탈북을 결심했다는 그녀는 박제를 하면 큰 돈을 버는 줄 알고 수소문해서 학원을 찾았다고 했다. 굶주림에 지쳐 남한행을 택했다는 새터미는 많이 봤지만 예배를 보기 위해 탈북한 사람은 처음이라 그녀의 탈북 동기에 고개가 갸웃거려졌다. 말 못할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배고프고 희망이 없는 나라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원통한 일인데 자신을 내던진 신을 향해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볼 수 있을까? 그것은 과연 신실한 신앙심일까? 의심부터 앞섰다. 북한에서는 유능한 박제사들이 큰 돈을 만진다며 북한 여자는 언젠가 한번 그들의 우상이 박제된 모습을 보았다고 했다. 실제로 북에는 박제 전문 기술팀이 유지되고 있으며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고 말했다. 그녀가 생각하기에 남한에서도 큰일을 하거나 국가에 공을 세우면 박제를 하는 줄 알았단다. 생각보다 벌이는 약하지만 해볼만 하다며 그녀는 제법 열심히 수업을 잘 따랐고 겁이 없는 그녀의 대범한 성격은 박제를 하기 안성맞춤 같아 보였다. 돼지의 멱을 따는 일에도 그녀는 스스럼이 없었다. 산 것도 아닌데 이런 건 일도 아니라며 쓱쓱 칼질을 할 때 오히려 눈을 감는 건 내 쪽이었다. 그녀는 서두르지 않고 세밀하게 작업하는 스타일이었고 완성품들은 하나같이 생생하게 숨을 찾은 듯 멋졌다. 로드킬 당한 노루도 그녀의 박제에서는 두 다리를 꼿꼿하게 선 채 초롱초롱 맑은 눈망울로 주위를 살피고 있었다. 멧돼지 박제가 끝나던 날 우리는 하나같이 그녀의 공이 가장 크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인정해야만 했다. 시체강간이 유행했던 때가 있었다지요. 북한 여자는 건조하게 말했다. 그때 박제가 제일 재미를 봤다며 생전 처음 듣는 인간 박제에 대한 잔인한 얘기를 꺼냈다. 상상만으로도 구역질이 났다. 끔찍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뱉어내는 것도
북한 여자가 가진 언술 중에 하나였다. 알기요? 내리 알기로는 김일성이도 혁명 동지들과 함께 열사릉에 묻어달라 했다 들었소. 금수산에 누웠는 김일성이도 박제를 원한 게 아니라 박제당한 거라 하더만요. 박제를 당했다는 표현이 듣기 거북했다. 나의 샛노란 병아리와 어미닭은 불행을 행복으로 가장한 채 박제당한 것일까? 갑자기 소름이 끼쳤다. 요즘 가장 많은 작업 요청이 들어오는 것 중 하나가 반려견을 박제하고 싶다는 문의다. 우리나라 1세대 애견인들이 자신의 사랑했던 반려견을 떠나보내며 평생 아이를 추억하기 위해 박제를 원한다고 했다. 항상 집에서 꼬리치고 반기던 녀석의 부재를 받아들이기 힘든 애견인들은 수준급의 박제사를 찾아서 박제를 의뢰하고 있다. 새근새근 수음이 붙어 있지 않더라도 완벽하게 복구만 된다면 괜찮은 걸까? 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녀석의 꼬리가 살랑거리지 않아도 상관없는 걸까? 혀를 날름거리며 먹이를 먹지 않아도 껑충껑충 뛰며 반가움을 표현하지 못하더라도 괜찮은지 묻고 싶었다. 녀석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박제된 모습으로 남아 충성스럽게 주인 곁에 남고 싶을까? 처음으로 진지한 고민을 해봤다. 북한 여자 때문이었다. 섬세한 그녀를 많은 총포사 주인들은 추천했고 그때마다 그녀는 하고 싶지 않다고 짧게 대답했다. 사랑했다면 그대로 묻어주는 것이 맞다고, 가족 같다면 반려견을 보내주어야 한다고 답했다. 남아있는 사람들의 헛된 욕심이라고 살래살래 고개를 저었다. 숙련된 솜씨에 날렵한 그녀도 가족이라는 이름 앞에서는 칼을 쥐지 못했다. 의로운 소가 있었다. 자신을 살뜰하게 챙기던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4살 된 소는 할머니의 영정사진을 핥고 음머 애통하게 울었으며 할머니의 무덤가를 찾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해주었다. 전파를 탄 감동적인 사연 덕에 소가 살아있을 동안 사료를 지원해주겠다고 했으며 예방과 치료를 전적으로 약속한 수의사와 동물병원까지 생겼고 그런 감사한 마음들이 모여 소는 19년의 세월을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다 죽었다. 성대하게 장례식까지 치른 녀석에게 미련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은 소를 묻은 지 20일이 지난 후 다시 소를 무덤에서 끄집어냈다. 소의 효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라도 박제하여 후세에 남겨야 한다는 것이 그들끼리 내린 지당한 결론이었다. 살아생전에는 할머니가 그리워 잠들지 못하고 무덤가에서조차 영면을 취하지 못한 녀석은 이기적인 사람들로 인해 파헤쳐졌다. 20일이 지난 소는 이미 스멀스멀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다. 북한 여자는 그곳에 함께 했다고 한다. 그 역겨운 냄새가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난다며 그것은 소가 뿜어내는 냄새가 아니었다고, 인간들의 몸에서 나는 썩은 데라고 이야기했다. 썩어져 버린 살점들 덕에 온전한 복원은 처음부터 힘들었고 얼기설기 짜깁기 하듯 엮어진 소의 사체를 더 이상 사람들은 찾아오지 않았다고 한다. 의로운 소를 사람들은 의롭지 못하게 보내주었다. 북한 여자는 말했다. 뭐가 다르단 말입니까? 북한 사람들이나 남한 사람들이나 이기적이고 못된 거 다 똑같지 않냐 말입니다. 하며 남한 사람인 내게 톡 쏘며 말했다. 왜 그 일을 했느냐고 물었다. 거절도 잘하는 그녀가 구태여 의로운 소 박제에 합류한 까닭이 궁금했기 때문이다.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속사정을 말해주었다. 왜긴 왜가 것이요. 뭐다 돈 때문이지. 지금도 돈이 필요한 건 맞지만 당시만큼 절박하진 않다고 했다. 중국인 브로커에게 여동생을 맡기고 온 터라 마음이 급해 그랬다며 지금은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고 연락도 두절된 상태라고 애써 아픔을 감추듯 담담하게 말했다. 그녀도 가족이라는 이름 앞에서는 무너지고 마는 여자라는 걸 새삼 알게 되자 그녀의 다분히 도전적인 말투도 귀에 거슬리지 않았다. 탈북을 계획한 날 동생은 홀로 남기를 원했다며 기도를 하고 신의 목소리를 들은 여동생은 그곳에 남아 할 일이 있으니 가족들 먼저 떠나라고 작별을 고했단다. 남은 일을 마무리하고 뒤따른다던 동생은 후에 남은 교인들과 움직였지만 안전한지 여부는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착한 마음으로 열악한 환경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하기를 멈추지 않는 저들을 향해 신은 어떤 보상을 주었는가? 과연 그들의 기도를 듣고 있는 것일까? 지인의 부탁으로 원숭이 박제를 의뢰받았다. 시베리아산 원숭이인데 애완용으로 애지중지 기르던 아이라고 했다. 시베리아산 원숭이의 살아생전 사진들을 탁자 위에 쭉 늘어놓으며 녀석이 얼마나 자신에게 소중한 존재인지 설명하려 애썼으나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 막상 녀석의 죽음을 받아들고 나니 왠지 자신이 없었다. 사람과 너무도 흡사하게 닮은 그의 생김은 뭔가 거부감이 들게 만들었고 녀석의 손가락을 본 순간 창조론이 아닌 진화론을 확신해버린 나였다. 녀석의 손가락에서 지문을 확인하는 순간 나는 그 작업이 썩 내키지 않아졌다. 너무 사람 같아서 싫었고 슬슬 예전의 아버지처럼 박제라는 관심사에 염증을 느끼고 있는 터였다. 놓치기 아쉬울 만큼 보수는 상당했지만 나는 끝내 거절했다. 그는 답답한 듯 통사정하는 투로 녀석을 완벽하게 복원할 만한 실력자를 소개시켜 주길 원했고 나는 북한 여자가 생각났다. 탈북자 정착 지원금이 바닥나 요즘 생활이 많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얼핏 전해 들은 것도 같았다. 나는 잠시 망설인 끝에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고 원숭이 박제에 대해 상의했다. 그녀가 거절을 하지 못하도록 만족할 만한 금액을 묻기도 전에 미리 힘주어 말했고 완성품이 마음에 들 경우 더 많은 금전적인 보상이 있으리라는 이야기도 잊지 않았다. 그녀는 "하갔어요" 라고 답해 주었다. 그녀라면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다. 대범한 그녀라면 원숭이 박제쯤은 일도 아니다. 그렇게 믿었다. 전지전능한 신이 나를 통해 사랑을 베푼 것이라 믿었다. 물질적으로 궁핍했던 그녀가 벌이가 괜찮은 일을 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신이 그녀의 기도에 응답을 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니 공연히 기분이 좋아졌다. 내가 신과 그녀의 사이를 잇는 중간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고 북한 여자를 위해 무언가를 해줄 수 있다는 것이 마음 뿌듯했다. 나는 초등학교 시절 크리스마스 때만 교회에 갔고 중학교 때는 예쁜 교회 누나를 만나러 예배당을 찾았다. 교회 누나는 드럼을 아주 잘 치는 훈녀였는데 나 말고도 많은 친구들이 누나의 드럼 다루는 솜씨에 반해 교회를 찾았다. 빼어난 인물과 재능으로 문 남성들을 전도한 인물이다. 고등학교 때부터 나는 입시에 치여 교회는 나가지 않게 되었고 가끔 새 신자를 환영하며 나누어준 성경책이나 찬송가를 볼 때면 잔잔하게
예배당 풍경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을 뿐이다. 필요가 없어진 성경책과 찬송가였지만 버려지지는 않았다. 막상 정리를 하려고 하면 언젠가는 다시 예배를 볼 일이 있을 것 같아 내버려두게 되었다. 그렇게 교회와 종교는 내게서 멀어져 갔다. 북한 여자는 신을 미워한 적이 없을까? 고단한 인생을 선물한 신에게 그녀는 무엇을 감사하며 살고 있을까? 북한의 예배당에서 감사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북한 여자를 생각하면 이렇듯 불쌍한 마음이 앞서는데 왜 신은 신실한 그녀를 보살펴주지 않으시는 걸까? 그 무렵 나는 새롭게 연애를 시작했고 박제를 끔찍스러워하는 여자친구를 만나 차츰 박제하는 일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다. 나의 사랑스러운 노란 병아리도 소중한 부엉이도 어여쁘게만 보이는 공작새도 그녀는 모두 싫다고 야속하게 고개를 저었다. 혼자 살게 된 원룸에는 녀석들이 함께 동거하고 있었고 그녀는 그 녀석들 때문에 집에 오는 일이 망설여진다고 했다. 술에 거나하게 취해 들어온 저녁 서로에게 이끌려 사랑을 나누는 순간에도 녀석들의 눈을 보고는 소름이 끼쳤다며 자기야, 걔들 너무 살아있는 것 같아서 싫어. 버렸으면 좋겠어. 악몽 같았어. 끔찍했단 말이야. 라고 말했다. 그녀는 둘만의 은밀한 공간에서도 애써 목소리를 낮추고 주변을 살피며 비밀스럽게 말을 이었다. 나의 원룸은 수리부엉이가 부엉부엉 영원히 잠들지 않는 집이라고 했다. 오빠 집에 가면 삐약삐약 병아리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고. 정말 싫어. 내가 이렇게까지 싫다는데 그까지 박제에 왜 그리 집착하는 거야? 그녀는 따지듯 묻곤 했다. 내게 박제 병아리는 유년이었다. 수리부엉이는 청년기의 소통이었으며 공작새는 자존감 그 이상의 것이었다. 그렇다고 예식을 앞둔 그녀를 포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녀는 나의 내일이고 미래였으며 함께 늙고 싶은 유일한 여자였으니까. 나는 박제와 관련된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고 되도록 그녀와 호텔을 찾아 잠자리를 즐기는 것으로 잡음을 최대한 줄여가고 있었다. 아직은 연애 중이었기 때문에 녀석들을 정리하는 일에 시간을 벌 수 있었다. 불현듯 잊고 지냈던 북한 여자에게 연락이 왔다. 그녀는 덕분에 돈벌이가 좋았지요. 라며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제안했고 나는 그녀의 청을 거절하지 않았다. 내 입장에서도 그녀가 고마운 건 매한 가지였다. 지인의 부탁을 거절할 수도 없는 마당에 그녀가 나서주지 않았다면 관계가 껄끄러워졌을지도 모를 일이니까. 그녀의 입에서 강남의 고급 일식집 이름이 거론되는 것이 퍽 생경스러웠다. 그곳을 어떻게 아느냐고 비싼 곳이지 않냐고 하니 브로커들 대접하면서 알아둔 곳이라고 내도 쓸 땐 쓰지요. 라고 수줍게 말을 받았다. 아마도 동생과 관련한 핵심 브로커를 대접할 때 방문한 곳인 듯 했다. 그녀와 약속을 정하고 통화를 끝냈다. 이번에는 원숭이 박제를 의뢰했던 지인이 전화를 걸어왔다. 너무 완벽하다고, 준코는 다시 태어났다고, 고맙다고 호들갑스럽게 인사했다. 그녀의 손에서 완벽하게 부활했다며 감탄을 연발했다. 녀석의 이름이 준코라는 것도 나는 처음 알았지만 준코의 환생을 축하한다고, 그것이 박제의 매력이라고, 마음의 위로가 되신다니 정말 다행이라고 말을 마쳤다.
전화를 끊고 다시금 준코의 얼굴을 그려보았다. 속눈썹이 길고 치아가 유난히 가지런했던 준코. 박제가 되어 가족들과 다시금 재회하게 된 녀석은 지금 행복할까 불행할까. 저 멀리 떠난 준코의 마음이 도통 읽히지 않아 혼란스럽다. 준코는 그가 쥐고 있던 생명선이 진짜라고 증명하듯 원숭이로서는 천수를 누리며 살았다. 떠나고 싶은 자와 보내줄 수 없는 자, 그 사이에 박제꾼의 녹록지 않은 삶이 숨어있다. 그녀와 깔끔한 일식집에 마주 앉았다. 고급스러운 실내 인테리어는 음식의 품격까지 덤으로 높여주고 있었고 깔끔하고 정갈한 스시들이 입에 맞았다. 앞으로도 박제 일을 계속 하실 건가요? 저는 결혼을 앞둔 여자친구의 반대가 심해서 그만 일을 접으려고 해요. 이제 전공을 살려서 안정적인 직장을 잡아 취직도 해야 하고요. 내도 이제 그만 일 없습니다. 한 번만 더 하면 되는데 그것이 힘이 많이 드는 일이라 결정치 못하고 있지요. 라고 답했다. 이번에도 역시 돈 때문인가요? 나는 야들야들한 문어 숙회를 씹으며 별 관심 없이 물었고 그녀는 대답 대신 고개를 주걱거렸다. 북한에는 도와주어야 할 식구들이 많습니다. 한 배에서 태어나야만 가족은 아니지요. 우리는 함께 예배하고 주님을 영접하며 힘든 삶을 택한 가족이란 말이지요. 같은 마음으로 예배한 예배자이지요. 찬송 한 구절도 소리내 못 불러요. 성경 말씀 한 줄도 마음속으로 읊조립니다.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해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저 주님만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먹고 사는 일조차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도라는 단어는 너무 사치스럽게 들렸다. 요즘 그녀의 꿈에는 준코가 등장한다고 했다. 잘 까불고 놀다가 설핏 잠이 들어버리는데 곤히 잠들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 자꾸 흔들어 깨우다가 꿈에서 깨곤 한다며 녀석을 흔들어 깨울 때마다 마음이 늘 안쓰럽다고 했다. 아마도 준코는 박제되기 싫었던 것 같다고 했다. 내가 잠을 깨운 거지요. 고단해서 자고 싶은데 날래 성가시게 깨운 모양입니다. 자꾸 준코에게 미안스러워요. 말을 마친 그녀는 세발 낙지를 젓가락으로 야무지게 돌돌 말아 으적으적 씹어먹었다. 럭셔리하게 랍스타 회를 끝으로 우리는 식사를 마쳤고 그 바닥을 떠난 내게 그녀의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다. 때때로 내게 박제 의뢰가 들어오긴 했으나 나는 단번에 거절했다.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벌이가 짭짤하다는 이유로 누군가에게 권하지도 않았다. 북한 여자에게 괜한 짐을 떠넘긴 것 같은 씁쓸한 마음이 남아있는 까닭에 절대 나서서 소개하는 오지랖은 떨지 않았다. 예식을 앞두고 나는 바빴다. 신혼집을 구하고 박제품을 드리기를 간청해 보았으나 그녀는 쌀쌀맞게 거절했다. 지금 자신의 거절에 한 번 기분 나쁜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고 했다. 오빠와 두고두고 다투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강경한 뜻을 절대로 굽힐 수 없다며 똑소리 나는 성격답게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녀석들을 품에 안고 어머니를 찾았으나 어머니도 아버지의 눈치를 보느라 나의 애장품을 받아줄 수 없는 처지였다. 이제 그들과 결별을 해야 할 시점인 듯 싶었다. 쉽게 놓아지지 않는 나의 추억들. 안타까운 마음을 누구도 몰라주어 나는 슬펐다. 내가 애착을 가지고 있는 애꾸는 수문장이 떠난다면
그녀는 속이 시원하겠지만 나는 헛헛하고 외로워질 것이다. 나는 그네들에게 최대의 예의를 지켜주고 싶었다. 행복을 가장하고 박제된 채 내 품에 오롯이 들어와 나와 함께한 아이들을 어디로 입양 보낼 수 없는 노릇이었다. 내 손에서 녀석들의 삶에 종지부를 찍는 것이 옳다. 북한 여자의 사연은 뜻밖의 대대적으로 텔레비전을 통해 듣게 되었다. 중국인 브로커에게 거액의 돈을 받고 그녀는 위험한 거래를 시도했다. 그 야비한 놈은 자신의 정부를 인간 박제해 줄 것을 원했고 북한 여자는 순전히 돈 때문에 그 제의를 받아들여 박제를 시도했다고 아나운서는 사건의 전말을 보도하고 있었다. 여기저기서 플래시 세례를 받고 있는 그녀는 호송줄에 꽁꽁 동여매진 채 결박당한 몸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귀에 익은 음성과 박제광이었다는 그녀의 전적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나는 알아보지 못했을 것이다. 인간 박제는 처음이십니까? 단지 돈 때문이었나요? 피해자 가족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지금 심정은 어떠십니까? 이미 죽어 있던가요? 공범과는 어떤 사이입니까? 미친 듯이 쏟아져 오는 질문에 그녀는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불현듯 원숭이 박제가 화근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영장류 중에서 사람과 가장 흡사한 원숭이 박제를 한 경험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것이라는 생각이 미치자 갑자기 가슴이 콱 막혔다. 그녀는 인간을 박제할 만큼 양심 없는 여자가 못 된다. 반려견 박제도 하지 못했던 그녀가 어찌 사람을 박제할 수 있단 말인가. 북한이라는 가난한 나라에 태어난 것도 불평하지 않았던 그녀다. 자신에게 주어진 한스러운 처지조차 신께 감사했던 그녀가 아닌가. 가혹한 운명을 준 주님을 가슴으로 영접하며 찬송가를 부르던 그녀를 향해 누구도 감히 돌을 던질 수 없다. 브로커는 분명 동생의 안부를 앞세워 그녀를 집요하게 설득했을 것이다. 외면할 수 없는 가족이라는 이름 앞에서 그녀는 눈을 질끈 감고 인간 박제를 결심했을 것이다. 지금 내가 저 보도 현장에 있다면 이 여자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모두가 동생 때문인걸요. 분명 브로커에게 협박을 받았을 겁니다. 라고 대변해 주었을 것이다. 일식집에서 말했던 한 번만 더 하면 되는 결정하기 힘든 일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가엾은 그녀는 동생을 볼모로 잡고 있는 브로커를 향해 대항할 힘이 없었던 것이다. 나는 나도 모르게 오 주님 어찌하여 그녀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탄식이 튀어나왔다. 북한 여자의 이름은 김정혜였다. 들어보니 들은 것도 같은 이름. 이동 전화에도 그녀의 이름은 북한 박제라고 저장되어 있었다. 박제를 통해 알게 된 그녀와의 친분은 그리 중요하지 않았고 중코를 제외하고는 서로 낯을 익힐 만큼 각별한 사이도 아니었으므로 북한 박제라는 이름이면 좋겠다. 김정혜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아무 말도 없었다. 원숭이 박제를 제의했을 때도 김정혜는 돈 앞에 무너졌을 것이다. 교활하게 돈으로 나는 그녀를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성공적인 원숭이 박제가 그녀의 정교한 기술을 증명한 것은 아닐까. 텔레비전에 비춰지는 사건에 나도 연루되어 있다고 생각하니 진절머리가 났다. 김정혜는 법무부 차량에 강제 호송당하면서도 오로지 동생의 안위만을 걱정하고 있을지 모른다. 자유와 행복을 찾아 탈북했지만
그녀는 남한에서 자유롭지도 행복하지도 않았던 셈이다. 그녀를 태운 법무부 차량은 수많은 기자들을 뒤로하고 회견장을 유유히 빠져나갔다. 자본주의 사회는 미천없는 김정혜에게 끊임없이 금전적인 대가를 요구하며 내모진 돈 틀에 그녀를 강제로 박제해버렸다. 옴짝달싹하지 못하도록. 어쩌면 그녀가 지금도 기도를 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나자 나는 신을 향해 대들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정말 신이 존재한다면 이 기가 막힌 상황에 대해 어떤 말을 할 수 있을지 궁금했다. 오직 믿음 하나로 버티며 벼랑 끝에 삶을 사는 그녀와 북한의 수많은 예배자들을 향해 신은 어떤 이야기와 위로를 전할 수 있단 말인가. 날로 줄어든 탈북자 정착 지원금 앞에서 김정혜는 좌절했을 것이다. 어쩌면 김정혜가 진짜 박제하고 싶었던 건 자신의 처지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가엾은 생명들인지 모른다. 어쩔 수 없는 사고를 당한 노루나 바다에서 죽어 떠밀려온 수다를 박제할 때 김정혜는 뿌듯한 미소를 머금었던 것 같다. 어미닭과 눈이 마주쳤다. 꼬끼요 꼬꼬. 어미닭은 내 속내를 말하지 않아도 모두 안다는 듯 박제된 누나를 더욱 선명하게 치떴다. 텔레비전에서는 계속 김정혜의 사건을 집중 보도 중이다. 김정혜의 집에서 발견된 쪽지에는 품질 좋은 시체를 얻기 위한 방법들이 적혀 있었고 의뢰자가 원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정상 선교와 학문 선교를 위해 각자 다른 곳에서 피를 빼내는 방법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다며 또 다른 피해자는 없는지 사건의 진위 여부를 신속히 파악 중이라고 했다. 시체를 곧게 매달아 관을 통해서 피가 흐르도록 하는 방법은 귀족 사회에서 시체 강간이 유행하던 시절의 수법과 닮았다며 아나운서는 침을 꼴깍 삼켜가며 쉴 새 없이 떠들어댔다. 김정혜는 저 방법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으며 사체 훼손을 시도하기 위한 방법은 결코 아니었을 것이다. 자신의 탈북한 동생을 위해 잡기 싫은 칼을 잡았던 여자다. 그녀는 돌이킬 수 없는 음모에 휩싸여 길을 잃은 것 같다. 브로커를 만나게 된 경위와 동생의 안부라도 물어볼 걸. 공연한 후회가 밀려들었다. 잠깐 잡힌 방 안의 풍경에서 텔레비전 위에 놓인 성경책이 눈에 들어왔다.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놓지 않았을 주님의 말씀이 대번에 내 시선을 사로잡았다. 심란한 마음을 채 추스르지 못하고 있는데 때마침 준코네 집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준코를 박제한 사람이 김정혜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한 전화였다. 나는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지만 김정혜가 맞는 것 같다고 지금 어안이 벙벙한 상태라고 전했다. 준코 엄마는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절망적인 소리로 오 준코 어쩌면 좋니? 하고 외쳐댔고 마치 김정혜에 의해 준코가 죽임을 당한 양 김정혜가 준코를 박제한 것을 억울해했다. 나는 뭔지 모르지만 입장이 썩 편치 않았고 김정혜를 준코 엄마에게 소개한 것이 큰 죄를 지은 기분이 들었다. 준코에 대해서만은 김정혜는 실로 결백하다. 그것은 나도 준코 엄마도 모두가 명백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준코의 부활을 기뻐하던 감탄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다. 나는 준엄한 의식을 치르기로 결심했다. 나의 박제품들을 모두 소멸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작별 의식을 치르기 전에 나는 공작새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어 주었고
어미달개에게 진심을 담아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나로 인해 애꾸눈으로 고단한 삶을 살았을 나의 잊을 수 없는 수문장 수리부엉이를 가슴으로 꼭 안아주었다. 생성되는 모든 것은 소멸한다는 당연한 이치를 부정하며 살았던 나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일이 녹록지 못하다. 성기를 확대하기 위해 구슬을 넣은 남자가 있단다. 화장을 다 하고 나서도 묵직한 구슬 2개는 뜨거운 불길 속에서도 타지 않고 남아 경건한 마음으로 뼈가루를 쓸어 모으던 사내가 웃지도 울지도 못한 채 애써 터져나오는 웃음을 실룩실룩 참아내며 갈아드릴까요? 빻아드릴까요? 유가족들에게 웃음 반 눈물 반으로 물었다고 한다. 죽는 순간까지 간직했던 구슬 2알은 납골함에 함께 안장되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남자로서 자신감이 결여된 채 살았을 그는 무거운 관계의 짐을 벗어던지고 얌전히 구슬 2알을 남긴 채 후련히 떠날 수 있었을 것이다. 나의 멋진 박제품들도 땅에 묻어도 썩지 않는 방부 처리된 내장과 실제와 흡사하게 제작된 눈 구슬들은 파묻은 흙에서도 썩지 않고 박제품으로서의 삶을 증명하듯 오롯이 남아있을지 모른다. 허나 이제는 그네들을 떠나보낼 시간이 왔다. 나는 비록 박제된 눈이지만 그들의 눈을 마주하고 차분히 헤어짐의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와 흡사한 녀석들의 눈동자에 내가 비춰졌다. 눈 부처를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지만 애써 참았다. 눈물을 흘리는 나약한 모습은 절대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나는 인디언들이 나무를 자르기 전 왜 잘라내야 하는지 충분히 이유를 설명하는 것처럼 느릿느릿 숭고하고 더디게 이별을 청했다. 인터넷 창을 열고 김정혜의 사건을 검색해 보았다. 탈북한 여성의 엽기적인 행각에 대해 각 언론사들은 앞다투어 보도해 주었고 그녀의 사건이 동부지검에 송치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어느 기사에도 김정혜의 잃어버린 동생에 대한 이야기는 거론되지 않았다. 특종, 단독이란 큼직한 활자를 전송하면서도 김정혜의 진짜 범행 동기를 밝혀내지 못한 채 탈북 여성의 기괴함에 초점을 맞춰 보도했다. 김정혜의 가족사에 대해서는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분명했다. 서둘러 면회를 신청하고 억울한 김정혜 사건을 적극적으로 도와야겠다. 김정혜의 누명을 벗겨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 천지에 오직 나뿐이라는 생각이 들자 조급해졌다. 한적한 야산에 올라 나는 깊고 둥글게 땅을 팠다. 병아리와 어미닭을 묻고 공작새를 묻었으며 마지막으로 수리부엉이를 묻었다. 너무 늦게 떠나보내서 미안하다고 부디 영면을 취하길 바라며 너희들과 즐거웠던 유년의 기억은 내 마음속에 아름답게 박제되어 있다고 고백했다. 준엄하게 장례 절차를 마친 내게 문득 의구심이 일었다. 내게 푸른 눈의 늑대가 박제되어 있다고 속살댔던 지금은 이름조차 기억나지 않는 그 친구. 정말 녀석의 집에 푸른 눈의 늑대가 박제되어 있었을까? 교활한 녀석은 푸른 눈의 늑대가 있다는 것을 앞세워 나의 암탉만을 노린 악랄한 놈이었을지 모른다. 세상에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추악한 비밀들이 너무 많다. 나는 오랫동안 방치해두었던 성경책을 찾아 툭툭 먼지를 털어냈다. 뽀얗게 내려앉은 하얀 먼지만큼 오랫동안 돌아보지 않았던 나의 허약한 믿음이다. 나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는
보이지 않는 신께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했다. 주님, 당신이 존재하신다면 부디 그녀를 버리지 마세요.